자, 오늘은 그 금융론이라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126페이지 볼게요. 자, 126페이지에 그 그림 하나 있죠? 네, 그림 보겠습니다. 자, 금융이라는 것은요, 자금의 융통, 요걸 금융해 줍니다. 이때 이제 융통한다는 표현 자체는요, 돈을 빌린다. 이때 이제 융통한다 했는데, 그 빌리는 것보다는 금융이랑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용어는요,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좀 필요로 하는 자, 자금의 수요자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자금의 공급자다. 이렇게. 둘이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 오케이.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친구인데, 갑이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합니다. 자, 을한테 가서, 야, 을아, 내가 이제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1억은 있어야 되는데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빌려달라는 걸 대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저쪽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서, 을아,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 출자라는 표현 자체는요,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업.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할 수 있죠. 손해 나면요 7대3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이걸 출자한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출자하냐,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가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노무 같은 걸로 출자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 출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지나간 사람한테 나한테 돈 좀 출자하라면 출자해요, 안 해요? 얘 나 뭐 믿고 출자합니까? 이 사람 능력을 믿고 출자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뭐 담보도 잡혀야 되고, 아니면요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 그 최소한도의 증빙은 좀 갖춰야 될 겁니다. 증빙. 자,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는요, 차용증서 딱 적어주면 돼요. A4 용지에다가 딱 내가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걸 차용증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지분증서라는 걸 써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자의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몫이라고요? 소유자의 몫. 그래서 지분증서다. 딱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손해 나면 7대3 까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걸요, 지분증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 자, 돈을 빌렸을 때는요, 수표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이게 써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했다는 얘기는 그 사간 사람한테 돈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 자, 수표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적어서 이제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거를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상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에 갚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율도 있으니까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막 돈 빌리는 겁니다. 채권의 형태로 발행해서. 그러다가 이거 발행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외로. 그러니까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되고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 요 정도에서 발행하는 거를 공공이 발행했다 해서요, 공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회사도 함부로 발행하면 안 돼요. 최소한도의 한국 거래소 시장에 상장은 돼 있어야 됩니다. 상장시키려면 상당한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익도 계속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회사채라는데 줄여서 사채해줍니다. 이것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회사채다 혹은 사채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주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요, 그 주식을 얘기하는 거다. 주식. 그래서 소유자의 몫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인데, 어떤 회사의 주식이 총 10만 주를 발행했는데 내가 10주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요, 10만 분의 10만큼 나한테 줘야 돼요. 손해 나면요 10만 분의 10만큼 까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금융은 크게 자금의 조달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금융이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 문제 읽다 보면은요, 이 부채금융 같은 경우는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본이라고요? 타인 자본. 남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왜냐, 회사가 빌렸다면요,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 있죠? 요거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분금융은요, 요거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는 얘기는 같이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업. 그래서 나중에 동업하자. 그러니까 한솥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먹자고요? 같이 수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얘는요 실적을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실적을 배당한다. 그러니까 자, 실적 있는 경우 배당하는 겁니다. 만약 실적이 없으면 배당해야 하네요?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회사가 잘 돼야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는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화투자증권에 돈을 투자했는데 얘들이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가서 나한테 많이 이득을 줄 수 있죠. 아니면 손해나면 그 손해나는 많이 못 가져가죠. 이런 걸 다 하라고 이것도 다 지분금융입니다. 반드시 주식을 발행했다고 해서 지분금융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자 목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 있죠.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형태는 답을 하고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금융과 부동산 관련된 지분금융인데 그 옆에 네모칸 이게 돼 있을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그 옆에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 소비금융 하면요,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 해줄 수 있죠. 이런 거 답을 하고요.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개발금융에 갖고 건설업자한테 돈 빌려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건설대부의 특수한 형태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답을 하고요.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채권도 발행하고 있는데 MBS, ABS 이런 거 다 답을 하고요. 채권 해주면 돼요. 그 밑에 볼게요.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요. 조인트 벤처 이런 거 전부 답을 하고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자, 얘와 관련돼서 어디 갔어요? 이렇게 부채금융과 관련돼서는 공부할 내용이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2개, 3개, 4개. 그러니까 지분금융 관련해서는 크게는 하나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은행이 이제 돈을 담보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데 무턱대고 많이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안 됩니다. 나중에 뜯기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법칙을 정해서 빌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부할 거는요, 대출 가능 금액 공부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5%로 이자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똑같이 그전에도 50만 원 받다가 지금도 50만 원 받으면요,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졌죠?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떤 형태로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자율 조정하는 제도 있죠? 요거 좀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쪼개서 갚으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요즘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채권에 유동화라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대출 채권 생겨 안 생겨요? 그럼 요거를 누구한테 또 파는 겁니다. 이걸 팔으면 돈 돼요 안 돼요? 기관 투자자가 사줄 수만 있다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럼 요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너 뭐가 생겨요? 대출 채권 생기죠? 그러면 이걸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죠? 그럼 이거를요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채권 생기죠? 대출 채권 이거 또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 빌릴 수 있겠죠? 이걸요 유동화 제도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분금융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요거 정리하는 게 이거 꼭 한 문제 물어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한 문제 딱 물어봐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5문제 그리고
어떤 경우는 7문제까지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요거 외에도 부수적인 내용, 우리나라는 아까 유동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금융공사입니다. 금융공사의 역할이라든가 특수한 형태의 어떤 자본 조달 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진행할 건데, 일단은요, 여기부터 이제 순서에 진행하기 전에, 자, 첫 번째, 여기 볼게요. 127페이지 보시니까, 자, 맨 위쪽에 부동산 금융의 서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부동산 금융, 지금 여기 이 서설 부분에서 한 문제 물어본다면 거의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해서 130페이지 있을 겁니다. 이거 물어보는데, 그 전에 이제 간단히 몇 개지만 정리하고 지나갈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서 127페이지 볼게요. 12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기능 및 형태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359페이지 있을 겁니다. 359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한 2장 정도 넘기면 130페이지 보시면 대출 가능 금액 있죠. 여기서 거의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로. 그래서 요거는요 365페이지 있을 겁니다. 360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일단 정리해 볼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너 왔다 갔다 하나요? 신나네요? 예, 왔다 갔다 해야 정신이 이제 바짝바짝 듭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요. 졸립지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생님 가만히 있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127페이지 보시면 뭐 거기에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고 있어 없어요? 부동산 기능은 이제 돈 빌려서 이제 아파트 구입 같은 거 하면요, 어떤 역할을 하냐, 좋은 얘기 다 써놓은 겁니다. 좋은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상식 다만 그 옆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주택 거래가 부진하면요,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그리고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 있죠. 이걸 더 많이 빌려준다면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주택 경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 자, 이거 거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 2번 볼게요. 주택금융은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자 저축 있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걸 통해서 자금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구입하면 못하는데 대출 좀 많이 해준다면 내 돈이 없어도 집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30년 동안 전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은 주거가 좀 안정적이 불안정해요. 이게 전월세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냥 옮겨 다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거가 좀 불안정한데 그래도 내 집, 대한민국에 내 집 하나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밑에 부동산 금융의 형태 중에 간단히 상식적으로 해볼게요. 자, 직접 금융이라는 게 있고 간접 금융이라고 있는데 이거 볼게요. 자, 직접 금융은요, 이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의 공급자한테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겁니다. 자금을 직접 조달해서 그에 따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같은 거 발행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직접 금융이다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죠? 직접 조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요 직접 금융이라는 거고, 간접 금융은요, 요 사이에 뭐가 끼어드냐면 은행이 끼어드는 겁니다. 은행이 딱 끼어들어서 우리한테 예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얘들도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이자도 줘야 되겠네요. 이런 형태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은행 분명히 이 수요자가 이제 돈을 빌린 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빌린 건 확실한데 누구 돈을 빌렸는지 잘 모르죠. 섞여 있는 돈을 빌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라고요. 간접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 금융이 있는데, 제도권 금융은요, 우리 은행이라든가 러시안 캐시라든가 아니면요 캐피탈 이런 데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 걸 주업으로하는 어떤 상업기관에 의해서 빌려주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제도권 금융이라는 거고, 이런 형태가 아닌 걸 답으라고요? 비제도권 금융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이 있는데 이거를 7천만 원 받고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 그러면 전세 놓은 거는 내가 이 먹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빌린 거예요? 빌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빌린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빌렸는데 원래는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원래 이자 줘야 하는데 이자는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이자 주는 대신 여기 살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자 준 조건입니다. 자, 내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약금, 중도금 막 내왔네요. 있지도 않은 건물에서 막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건설업자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건축비를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뭘 받아요? 뭘로 받아요? 건물로 받는 겁니다. 건물로. 알겠죠? 일종의 다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 부채금융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주택도 있겠고 상가도 있겠고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이 중에서 대출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토지 같아요? 아니면 주택 같아요? 토지 같아요? 주택 같아요? 주택입니다. 주택.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부채금융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부동산 금융은요, 주택금융이에요. 우리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리고 건설업자들도 또 자기 돈 갖고 아파트 지어요. 대출 끼고서, 대출 받고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짓는 겁니다.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뭐 1292조인가 이랬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몰라요, 저는. 아시죠? 192억도 모르면 어느 정도 크긴지 192만 원 정도 압니다. 내가 얼마 정도인지. 그죠? 그러니까 무지 막자다 생각하시면, 그 중에서 담보대출 규모만 하더라도 930조 정도가 된답니다. 무지 막자인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여기 담보대출만 해주나요? 이 건설업자한테도 더 빌려주는 겁니다.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금융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요거는 크게 주택금융은 크게 주택과 관련된 부채금융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주택 소비금융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주택개발금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개발금융. 자, 주택소비금융은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한다고 하길래 1억짜리 구입한다 하길래 7천만 원 딱 빌려준다. 이런 걸 뭐라고요? 주택소비금융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은요, 어떤 건설업자가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 지으려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 건축비를 한 2천억 정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주택개발금융이라 하는데, 이때 주택소비금융은요,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있죠? 요거 담보 자꾸 빌려줍니다. 저당권 설정하면서 빌려준다 해서 이걸요, 저당대부, 지금부터 대부, 대출, 융자 똑같은 겁니다. 저당, 융자, 저당, 대출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물론 갖고 있는 토지를 그 담보 잡고 빌려주는 걸로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전체 중에. 그래서 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건축비 있죠? 요거 빌려주겠답니다. 요거. 그래서 건축대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대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우리 소비금융은요, 얘랑 이제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얘는요, 기간이 좀 계약 기간이 장기입니다. 한번 빌려주면 보통 10년이고 30년 걸쳐서 막 회수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이자율이 좀 낮아요. 저립니다. 자, 은행도 돈 빌려줄 때 자기네들도 위험이 크면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위험이 작으면요, 낮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담보대출이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담보로 잡은 거 팔아서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위험이 작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 구입할수록 하기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 빌려줄 때도 담보대출을 한다면 그 돈을 빌려줄 때는요, 금리를 작가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빌려줍니다. 그럼 얘들도 은행도 금리를 낮게 해서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서 금리를 자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무주택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얘는요, 건축 기간 동안만 빌려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다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단기. 그리고 요거는요, 완성된 다음에 분양하면 분양금 들어 안 들어와요? 여기서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 안 되는 게 더 허다하죠? 그래서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리가 뭐예요?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저택 소비금융 같은 경우는 빌려줄 때 찔끔찔끔 빌려주는 게 아니라 7천만 원 한 방에 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구입, 아파트 구입할 때 뭐
잔금 치를 때 그 법무사하고 은행 직원이 같이 나옵니다. 한 방에 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부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환받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택개발금융은요, 이걸 한꺼번에 2천억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철저한 감리를 계속합니다. 행여나 나 분양이 안 될지 모르죠? 그럼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대부해 줍니다. 단계별 대부. 그리고 상환받을 때는요, 나중에 완성되면 분양해요, 안 해요? 분양하죠. 이 분양금에서 한 방에 회수하는 일시에 상환받는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일시에 상환받는. 자, 만약에 이 됐는데 분양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사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 해야 하네요. 하듯이 건물도 새롭게 태어났죠. 완성됐으니까 이제 출생신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보존 등기한다 해줍니다. 뭔 등기라고요? 이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이제 이 보존 등기된 건물을 대해서 담보 설정해서 다시 또 저당 대비 형태로 바꿔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요거 그 옆에 볼게요. 옆에 3번 볼게요. 자, 주택소비금융은 찾으셨나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 이걸 뭐라고요? 주택소비금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심심하게 읽어보시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주택금융 관련 기금조성 및 관련 기관이다 해서 요거는 어쩌다 한번 지문에 끼어들기도 하니까 간단한지 알고 계세요. 먼저 주택도시기금이다. 주택도시기금이다. 요거는 옛날에는요 그 국민주택기금 했습니다.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바뀌면서 돈을 어디서 긁어 모아놓은 겁니다.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모으는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하려면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구입해야 돼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서 여기서 들어온 돈 있죠? 이런 거 하고 우리 이제 로또 복권 사업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걔들 하죠. 그럼 거기서 들어온 수익금 중에 70% 이상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택 종합 청약 저축이라고 있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여기서 들어온 돈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여기다 모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적자금 세금 같은 거 모아놓고 있는 돈 있죠? 요걸요 그 주택도시기금이라는데 얘를 왜 이걸 모아놓고 있냐? 어디 여기다가 대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뭐라고요? 융자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디다 융자해 주냐? 첫 번째는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건 주택계정이다. 이렇게. 요거는 주택계정, 요거는요 도시계정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자, 주택계정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주민주택 규모가 몇 제곱미터예요? 85제곱미터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라든가 아니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 있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서 임차하려는 자, 전세자금 같은 거 대출해 준 거 있죠. 이런 용도 주로 쓰는 게 주택계정이고 도시계정은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정비사업 해야 하네요.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뭐 건설공사를 한 자라든가 아니면요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자들, 도로를 깔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요 항만시설 건설하거나 이런 거 설치하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한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도시계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그 밑에 오른쪽 볼게요.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있네요. 자, 국민주택 채권은 또 뭐냐?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요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이거는요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 일종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게 있고 일종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이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는데 일종 국민주택채권은요 각종
등기라든가 등록을 신청하는 자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거나 자동차 구입하면 등기 등록 해야 하네요. 이런 거 신청하는 자라든가 국가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들, 면허를 신청하는 자들, 허가를 신청하는 자들, 인가를 신청하는 자들이죠. 이런 걸 신청하는 자들은 반드시 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해야 돼요. 그다음에 2종 국민주택채권은요, 국가 등과 각종 건설 도급공사를 체결하는 자,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국가 등과 각종 건설 도급공사를 체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2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볼게요. 주택 상환사채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자, 이 주택 상환사채라는 것은요, 주로 이제 LH공사라, 이거 사채는 사채인데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는 사채입니다. 뭘로 상환하겠다고요? 자, 우리 돈을 빌리면은 주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나중에 뭘로 상환하겠다고요? 주택으로 갚겠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 이거 누가 이제 이걸 공급할 수 있냐면, 누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냐면 LH공사라든가, 이게 누구예요? 토지주택공사 있죠? 여기라든가, 아니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들, 이런 자들이 주택으로 나중에 상환하겠다는, 뭘로 상환하겠다고요? 주택으로 갚겠다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입주자 저축.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저축을 한데 묶어 놓은 게 뭐예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과거에는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통장으로 이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다섯 번째 줄. 자, 그래서 요거 하나로 가지고 공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넘겨볼게요. 거기 밑에 맨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 없어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옛날에는 뭐였냐면, 옛날에는 이게 대한주택보증이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얘네들은 뭐 하는 게, 주로 어떤 기관이냐면 아파트 건설하다가 파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올라가다가 그 부도나는 게 허다하죠. 그러면 그 입주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거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파산하게 되면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런 거를 환급해 줘야 됩니다. 환급해 주거나, 그러니까 보증료 다 받아요. 우리 이 계약금 중도금 낼 때 다 보증 받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부도나거나 이러면요, 환급해 줘야 되겠죠.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요, 공사를 대신 인수해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완성시켜서 입주까지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전에 문제 나온 게, 얘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예전에 국민주택 이상의 준주택을 건설하는데 빌려주겠다. 틀렸죠?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28페이지 볼게요. 128페이지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4번. 찾았나요? 주택도시기금은 찾았나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이거 다 싸잡아서 국민주택 건설하는 겁니다. 이런 데 소요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용용도 여기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자금을 융도하는 데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볼게요. 그 주택도시기금은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 그리고 구입하려는 자, 임차하려는 자한테 대출한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예전에 뭐가 틀렸냐면 준주택, 구미주택 이상의 준주택을 건설하는 자한테 빌려준다. 틀렸죠? 이런 게 틀렸습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하나 넘기면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주로 뭐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지워되죠? 자, 지금부터 첫 번째 테마, 아까 우리 적은 첫 번째 테마가 뭐예요?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요, 자, 지금은요, 시험이 이제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한 135일이면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조금 여름 지나면 거의 조금 지나 보여. 한 두어 달 남으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두어 달 남은데 공부할 게 뭐 이렇게 쌓여 있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공부 양을 절대 늘리면 안 됩니다. 공부 양은 많이 해도 좋지만 공부 자료를 많이 늘리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 하고 기출문제 같은 것만 잘 풀으면 돼요. 그것도 기출문제도 어떤 분은 기출문제 다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천재입니다. 천재. 반만 정확히 풀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반만 딱 정확히 풀겠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찍겠다. 나와야 돼요. 어때요 이거? 어떤 사람은요, 반만 맞추게 50점 맞겠다 하면 불합격하는 겁니다. 반은 정확히 맞추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도 나머지 찍어도 60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봅니다. 진짜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확히 맞추겠다. 그래서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자, 금방 가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런 것들도 지금 대출 가능 금액 있죠?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할 때에도 우리 교재 어디 있어요? 자, 거기 그 131페이지 볼 겁니다. 131페이지 볼 건데, 이걸 지금부터 이제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이런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있죠? 요걸 강구하는 게 가장 나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런 문제는 얼른 풀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제가 나오면요, 대출 가능 금액 나오면 거의 90%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몇 프로라고요? 90% 이렇게 나오니까 요 그대로 풀 줄 아시면 돼요. 맨 먼저 테마가 뭐라고요?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 그래서 무조건 LTV가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하라고요? 가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LTV 나오면 뭘 곱하라고요? 가격. 그 다음에 DTI가 나온다.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요거 나오면 무조건요, 소득을 곱해줍니다. 뭘 곱하라고요? 소득. 그런 다음에 요걸 나누기 저당상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90%입니다. 거의 90%예요. 자, 최소한 요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31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에 계산형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의 시장 가치는 3억이고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랍니다. 얘는 3억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 소유주택이 3억인데 좀 대출 받으려고 한다 치자. 이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어디 갔어요? 먼저 자, 첫 번째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랍니다. 0.1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LTV는 60%, DTI는 40%. 얘는 몇 프로라고요? 60%. 얘는 얼마라고요? 40%. 이렇게. 자,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작은 금액. 그럼 다 됐네요. 먼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3, 6, 18에서 1억 8천입니다. 1억 8천만 원. 이거랑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4, 5, 20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은 0.1하면 2억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 8천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 8천. 자, 거의 요걸 물어보면 거의 90%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으니까 요거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암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LG전자의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이 주식을요, 뒤에 있는 소나초,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초. 이렇게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열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소나죠. 이렇게 LG전자의 가격이 폭락하니까 주식을요,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조. 이렇게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 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은 뒤에는 개나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아지가 나는 항상 뭐 먹을 거 있으면 강아지 주는데 뒤에 있는 강아지를 줘 개나 줘 하면 대화한대요? 안 돼요. 소도 나름대로 힘들게 삽니다. 소는요 평생 일하고 거기다 인간에게도 먹히기도 합니다. 아주 불쌍한 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누굴 주라고요? 소나 줘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소나 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게 거의 몇 프로라고요? 거의 90%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5%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지워도 되죠? 5%는요. 자, 이거 예, 최근 10년 동안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 사람이요. 요걸로 담보 대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대출 받은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상가를 담보 대출 받은 게 있다든가 이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으로 돈 빌려서 갚을 돈도 있는 거죠. 그죠? 신용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카드론 대출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요. 요거 그때는 요거 이렇게 해서 그때는 여기다가 딱 빼기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 있죠? 다른 부채로 나가는 이자가 있다면 이 이자만 빼주면 돼요. 자,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를 여기서 딱 빼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건 별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빼주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32페이지. 130페이지 왼쪽 메뉴에 볼게요. 메뉴에 보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먼저 LTV는 몇 프로라고요? 60%. LTV는 60%. 그다음에 자, DTI는요 40%랍니다. 얘는 몇 프로라고요? 40%. 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두 가지 모두 충족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자금을 빌려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볼게요. 서울 소재 주택의 평가 가격은 5억이고 연간 소득 6천만 원이랍니다. 얘는 얼마짜리라고요? 5억짜리고 연간 소득이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래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연간 1,200만 원 이자 나오고 있답니다. 1,200만 원씩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고 있죠. 그리고 연간 저당 상수는요 0.12랍니다. 다 됐네요.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1, 2. 자, 먼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5, 6, 30에서 3억이에요. 맞아요? 3억.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면요 4, 6, 24에서 2,400만 원이죠. 2,400에서 1,200만 원 빼니까 1,200만 원 남겠네요. 1,200만 원 나누기 0.12 하면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 돼요. 둘 중에 잔금액이 얼마요? 1억을 빌려야겠다 합니다. 얼마 빌려야겠다고요? 1억. 그래서 만약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답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요 정도는 최소한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잘하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 문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저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요. 자, 이때 부채 감당률 가지고 물어본 적이 한 번 딱 있었는데 요거를 또다시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출 안 해줍니다. 시중에 이렇게 대출 안 해줘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대출은 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요거는 주로 상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TV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뭘 곱하라고요? 가격을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부채 감당률 나오면 무조건요, 순영업소득을 나누기
나누기 부채 감당률. 부채 뭐라고요? 감당률에다가 곱하기 저당성 곱하면 돼요. 저당 뭐라고요? 상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뭔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맞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거기에 3번 볼게요. 3번. 자, 시장 가치가 5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A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이면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이미 돈을 빌려가는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담보대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장 가치는 5억이고 순영업소득 1억이랍니다. 시장 가치는 3억이고 순영업소득 1억이랍니다. 1억. 자, 그리고 자, 보니까 그 밑에 볼게요. 연간 저당 상승 0.2랍니다. 얘는 0.2고 그 다음에 LTV는 60% 이하가 최대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60% 이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60%.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2 이상이면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2. 자, 그리고 상가의 기존 대출금이 1억 있어 없어요? 1억 있다는 얘기죠. 1억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럼 요거 이제 다 됐네요. 계산하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3, 6, 18에서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얘랑 곱하면 0.4거든요. 0.4. 그래서 1억 나누기 0.4하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자,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둘 중에 자, 이거 잘못했네요. 36.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거 1억 5천. 이게 5억이잖아요. 5억. 이게 5억이잖아요. 5억. 맞죠? 5억이잖아요. 그럼 5, 6, 30, 3억입니다. 3억. 얘는 얼마라고요? 3억.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2억 5천 아닙니까? 2억 5천을 빌려주겠다입니다. 얼마 빌려주겠다고요? 2억 5천만 원. 그러면 1억을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으니까 1억 5천만 빌려주겠다. 얼마 빌려주겠다고요? 1억 5천만 원 빌려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가 문제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물어본다면 이것도 LG전자의 가격이 폭락하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LG전자 그 사장실 가서 손으로 부저를 눌렀답니다. 손으로 뭘 눌러요? 손으로 부저 눌러서 나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어내야 되겠죠? 순부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순부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 저 힘들다. 그러면 요거라도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요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꾸로 잠깐 돌아올게요. 131페이지 볼게요. 자, 131페이지 보시니까 딱 중간에 주의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주의라고 돼 있는데 DSR이라고 있죠. 요거는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하는데 요게 약간 좀 7월 1일 날부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내용 좀 확인할게요. 거기 볼게요.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이 주어져야 돼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같을 때 한번 풀긴 풀 겁니다. 그때 한 문제 정도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나요? 지금은 바뀐 내용마저 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대상을 보니까 1919년 12월 23일 요거 지으시고 죄송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있죠? 요거 지으시고 2021년 7월 1일부터 1일 이후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플러스 조정대상구역.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는 게 좋겠네요.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요것도 포함됩니다. 자, 정부가 여러 가지 분양권 같은 게 엄격히 전매하고 또 금지시키고 제1순위 청약 1순위 있죠? 요걸 엄격히 규제하려고 그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일대 여기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라든가 아니면요
그 대구의 수성구라든가 기타 부산 해운대라든가 있죠. 기장 이런 데를 포함해서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도 포함시켜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자, 그전에는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빌릴 때 주택을 살 때 이거를 했는데 지금은요 9억 지우시고 6억으로 바꿔놓으세요. 얼마로 바꾸라고요? 6억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로 담보대출 받는 자 있죠? 고자라든가 아니면요 추가로 대출 받는 자 있죠? 이런 자한테 그 밑에 대출 기준은 똑같습니다. 은행권 40%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요 요런 지역도 다 조정 대상 구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가 그전에는 9억 넘어가야 이걸 적용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7월 1일부터는요 6억 넘어갈 경우 있죠. 6억 넘어가니까 여기 웬만한 아파트는 6억 넘어갑니다. 지금 막 넘어가요. 상당히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 적용합니다. 지금 자 요즘에는 그 전만 해도 9억은 안 됐어요. 다 그건 안 돼. 지금은요 웬만하면 다 얼마 넘어간다고요? 6억 정도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도 있지만 그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부터 이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계속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그 문제를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그것만 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물어본다면 거의 뭐 복잡히 물어봅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풀기 상당히 힘들어요. 나는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아예 어떻게 하겠다고요? 포기하겠다. 이것도 아주 합격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뭔 전략이라고요? 합격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인 뭘 알아봤어요? 대출 가능성 알아봤죠?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 지금 할 겁니다. 그럼